그래서 단가를 제외한 실제 수요로는 물량으로 제가 확인하거든요. 3년 전 2022년 수준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년 빠졌던 게 겨우 돌아간 거지. 네.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을 할 수 있는 수요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 반도체가 너무너무 뜨거운데요. 자, 이럴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고 전문가분 안 모실 수가 없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고 전문가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스케줄이 너무 많으시다고 전쟁입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반도체가 뜨겁긴 뜨겁구나.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반도체가 핫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의미로도 있지만 우리도 주가 측면에서는 흔들림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려도 많고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중첩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방송국에서도 많이 네. 찾아주시네요. 저는 우리 이 박사님 모시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항상 비트그로스죠. 우리 비트그로스 하면 이주환 박사님 딱 바로 떠오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오셨을 때 이제 그 AI가 왔지만 비트그로스의 추가적 증가는 없다. 이게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복리 상승한 거라서 예를 들면 뭐 20%씩 매년 상승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도 비트그로스 상승은 없다 AI로.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쇼티지를 저는 일단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저는 물론 반도체 공부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서 과거에 비하면 일단 우리 이주환 박사님 오랫동안 뭐랄까 사이클을 제가 많이 봤죠. 사이클은 보셨으니까 네. 이번 사이클이 독특한 겁니까? 아니면 의뢰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2017년, 18년 상황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때랑 같은 거는 뭐고 다른 건 뭐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전반적인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2017년, 18년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도 가격이 2년 동안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경신이 되겠지만 그 당시로부터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양사 모두 다 달성을 했었고 그때도 보면은 사실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좀 반도체 전문가에서 이제 독특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거가 그때도 비슷했어요. 지금은 3년, 5년 동안 슈퍼사이클이다. 앞으로 호황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계속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버블이다. 수요는 안 좋은데 그 전에 직전 4년 동안 설비 투자 안 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그때도 그 이유는 일본의 LP가 2012년에 망하면서 마이크론 인수됐어요. 네. 그런데 인수를 한 마이크론이 돈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수를 했는데 두 큰 회사가 합쳐지면 이제 빅2, 빅3 뭐 이 정도 되는 규모였었잖아요. 네. 그 큰 회사 하나가 아예 매년도 설비 투자 제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증가율이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네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도 굳이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지죠. 경쟁자가 저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같이 설비 투자를 확 줄여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거의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는 계속 증가를 해요. 한 15, 20%. 랜드는 한 40%씩 증가하고 있는데 뭐 설비 투자를 몇 년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설비 투자 안 한 게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잖아요. 공급 그렇죠, 쪽에는. 그렇죠. 그래서 한 2년 지나니까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장 극에 달았던 게 2017년, 18년도. 그러니까 수요는 뭐 스테디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좋아서 당시에 뭐 데이터 센터로 인한 생각지 못했던 수요로 해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언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국내외 증권사들도 한 95%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를 분석을 해봤는데 수요는 오히려 안 좋은 그 직전 2, 3년 비교했을 때도 그랬다 보니까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공급 쪽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 그때의 그거는 공급 쇼티지에 의해서 수요 과잉이 아니라 공급 쇼티지에 의해서 나타난 가격 폭등에 의한 그렇죠. 총 맞은 상승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달 못 간다. 이제 공급만 재개되기 시작하면 곧바로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불과 몇 달 후에 폭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2년 동안 침체기가 돼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자 일단 HBM은 별개로 하고 이건 AI라는 새로운 이슈니까 따로 다루고 그럼 HBM이 사실 전체 메모리 낸드 포함해서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한 30%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다. 그렇죠. 10% 안 지셨으니까 1년 전에.
근데 그럼 나머지 70%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얘가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면서 실적 좋아지는 효과가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직전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7조 원까지 나온 거는 HBM은 아직 효과가 나오기 좀 전이잖아요. 그래요. 본격 납품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내년쯤 돼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다른 메모리 제품 올라간 효과가 확 나온 네.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도 계속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가격이 내년도 상승 쪽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수요가 AI 때문에 전체 수요가 촉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사실 뭐 매출을 수출 분석한 매출이 나오니까 그렇죠. 95%가 수출이니까 네. 그래서 주요 품목, 메모리, 비메모리 품목들의 수출을 금액으로 하면 당연히 많아지죠. 역대 최도. 왜냐하면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단가를 제외한 실제 수요는 물량으로 제가 확인하거든요. 물량을 봤을 때 2025년 9월, 10월 때까지 누적 네. 그 수출 물량이 3년 전 2022년 수준 딱 그 정도였어요. 그때 호황이었을 때. 2022년도가 그러니까 폭락하기 직전에 예, 예. 실적 좋았을 때 실적 좋았을 때. 그때랑 똑같은 수준. 그 얘기는 반도체 같이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 IT 산업이 네. 3년 동안 성장을 못했다. 수요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수요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음. 안 좋은 상태인 게 맞는 거고. 정상화된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2년 빠졌던 게 겨우 네. 돌아간 거지. 네.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을 할 수 있는 수요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 먼저 지난 2년간 진짜 안 좋았구나. 정말 안 좋았어요. 이건 역대급으로 안 좋았네. 지난 2년이. 그때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도 일정 부분 당연히 그게 있었던 거고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이후에 2년 동안 침체하면서 서비스 확 줄였던 게 네네. 공급 부족으로 또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2011년 12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건데 네네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옛날에 뭐 3저 3골 얘기하지만 네. 세 가지 트리플 악재가 터졌어요. 고금리, 네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코로나. 네. 세 개가 동시에 터져버리니까 가뜩이나 이제 공급관을 가려는 시점에 대외적인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네. 말씀드렸던 2년 동안 정말 극심한 침체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상승보다는 이번 하락이 역사적인 하락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면. 하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2013년 이후와 그 이전을 저는 항상 그 에이지를 나누거든요. 네네네. 2013년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 23년 말고 13년? 2013년. 13년? 왜냐하면 그때가 드디어 메모리 3사 체제가 완성이 된 시점이에요. 독과점이 완성이 된 시점. 네. 더 이상 치킨 게임이 벌어지지 않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은 계속 있지만 사이클의 저점일 때 무조건 적자였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일단 마이크론과 엘피다가 합병하면서 3사 체제로 되면서부터 네. 하단으로 예. 내려와도 흑자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예. 그게 저는 그래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음. 독과점이 완성된 시대로 봐서 아 이제는 앞으로 적자 사이클,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 저점에서도 적자까지는 안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말씀드렸던 그 2년 동안은 반도체 산업 수급만 갖고 보면 거기까지 안 내려갔어요 분명히. 예. 근데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이었잖아요. 물류도 막혀버리고 네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 고금리가 뭐 몇 년째 지속되고 예,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적자까지 절대 안 갈 거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적자가 갔던 그렇죠.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년이 사실은 우리가 패러다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네. 발생을 했던 거고요. 예. 그게 정상화되는 정도 수요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폭발적이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번에도 공급 사이드 쪽에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감산도 지속적으로 했어요. 네. 재고 수준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감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항상 타이트. 2주가 최한대 재고 수량. 네. 이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자 이거는 지금 HBM을 제외한 나머지 70% 시장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 예. 그래서 이쪽도 역시 이거는 2017년 18년과 똑같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 네. 공급 쇼티지에 따른 가격만 오르는 효과였다. 네.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지만 자 그러면 HBM 쪽은 사실 이거는 없었던 수요가 많이 생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없었던 수요를 제가 항상 3세대, 4세대 사이에 3.5라는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이건 웨이브, 수요 웨이브로 했을 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세 번째 웨이브인데 네. AI는 일정 부분 데이터 센터를 잠식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인데 일반 데이터 센터를 좀 비싼 칩이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거가 100% 존재하고 새로 존재하는 수요가 아니어서 이거는 메모리 수요의 4차 웨이브는 아니다. 네. 3.5 웨이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3.5라는 웨이브가 플러스의 요인은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 기존의 데이터 센터도
모든 메모리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이 가격이 프리미엄이 가장 셌었는데 예. HBM은 그거의 몇 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하이닉스의 지난 2년 동안 수익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상황 이걸로 보면은 대충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아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계속 될 것이고 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로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그래서 수요를 측면을 말씀드리면 내년이라고 해서 나머지 70%의 수요가 좋아질 이유는 없다. 네. 결국에는 가격으로만 올라갔던 거라 음.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이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건데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이 될 것 같고 네. 하반기쯤에도 계속 상승 동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어차피 공급 쪽에서 얼마나 공급을 많이 해주느냐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한국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설비 투자 축소하고 감산을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네. 옛날에 실적 다 악화된 뒤에 마지못해서 음. 이제 감산했었는데 이번 선제적으로 감산을 거의 이제는 일상 감산을 해버린 거야. 지난 네. 2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좋았죠. 네. 돈은 벌었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 모든 경쟁자 같이 감산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네. 누군가가 삐딱하게 나가서 거꾸로 증산을 해버리면 이거는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시장 점유율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창신 메모리가 되겠죠. 그게 중국 기업들인데 네. 지난 2년 동안 한국, 대만, 미국 합친 것만큼의 설비 투자를 중국은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는 토끼를 한 마리 잡긴 했지만 네. 시장 점유율이란 더 큰 토끼는 포기한 거죠. 진짜- 포기한 건지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창신 메모리나 이런 쪽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1% 미만이었거든요. 네. 디램 낸드 모두 중국 점유율이.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나오진 않아요. 워낙 적으니까 중국 전체일 거라고 추정되는 네. 것인데 0몇 %였어요. 작년 연말까지. 네. 근데 올해 이제 3분기께 이제 거의 나올 것 같고 2분기까지 갔을 때 시장 점유율이 디램은 중국이 5%, 낸드는 7%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네. 불과 9개월 사이에.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1년만 더 지나면 네. 우리가 설비 투자 계속 올해도 좀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중국 쪽의 점유율 증가가 높아지는 게 네네. 꾸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럼 중국 기업들은 지금 이 상태면은 손실 없이 제품을 만들겠네요. 수율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사실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이 높게 상승을 했던 게 우리가 보통 범용이라고 하는 PC에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그것도 네. DDR5 아니라 DDR4. 네네. 한국 기업들은 생산 안 하는 제품. 네, 그렇지. 네, 이제는. 그러니까 네. 가장 가격이 높게 올라간 제품은 오로지 중국 기업들만 생산하니까 네. 중국 기업들이 어부지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수익을 포기하고 점유율 경쟁을 해오고 있었는데 수익이 나면서 점유율 네. 경쟁도 같이 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음. 여건이 본의 아니게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측면으로 한번 감안을 해보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거를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체력을 가진 중국 업체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아직은 사실 뭐 10% 미만이니까 큰 영향력이 되기 힘들지만 제가 볼 때 중국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만 돼도 시장에 영향을 엄청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치킨 게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 배제를 못하는 상황. 걔네들에 의한 치킨 게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중국은 사실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부 재정이라는 네. 무한정한 보따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중국같이 물론 보조금 미국도 주긴 하지만 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기업들은 어차피 국가적 명운을 걸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뭐 망한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뼈를 깎는 아픔을 간수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역마전을 감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되든지 네네. 아니면 시장 점유율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서 음. BP를 맞추는 수준에서 가격을 네. 결정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음. 1, 2년 정도 지나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최근에 장비주들이 별로 안 좋은 게 설비 증설이 이렇게까지 쇼티지면 이 가격이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했는데 물리적으로 설비 증설하기가 HBM 라인으로 상당히 그 라인을 뽑고 나니 부동산 물리적으로 공간 자체가 예, 공간 자체가 없어가지고 설비 증설을 지금 못한다. 그리고 이제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더 걸린다. SOC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2년 더 걸리고 이쪽은 이제 더 이상 공장 터가 없고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뭐야 구조적 공급 부족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막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 유지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좀 아까 우리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경쟁자는 파일을 늘려가는데 가격에 대한 효과는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공급을 축소해서 가격이 올린 건데 그렇죠. 얘는 공격을 늘리면서 가격이 올라간 효과를 같이 얻는 거면 그렇죠. 한국 기업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인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장비 설비 투자 부분이 사실은 뭐 약간 뭐 애국적인 마인드로 하면 이런 발언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방송에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럼 소비장 중에서는 어떤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계도 워낙 투자 설비를 투자 안 하니까 중국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중국 기업을 잡아버리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중국은 지금도 단일 국가로서 가장 많은 설비 투자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그렇죠. 향후에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네네. 금액을 차지할 것 같은데 중국의 장비 자급화율이 우리랑 비슷해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소재는 40이 넘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미국 장비를 대부분 쓰긴 하겠죠. 근데 미국은 또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신 제품을 만든 장비에 대해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틈을 한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어요. 한국 기업까지는 아직 그 제한이 없잖아요. 네네. HBM만 제재가 있지 장비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을 확보한다면 소비자 기업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시간이 한 5년 지나면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소비자들은 중국 네. 시장이 좋다. 그러면 그 사실은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5달러 하던 게 지금 25달러로 15 지금 16기가 DDR5가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증설 또는 공급을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있는 라인을 어떤 식으로든 돌려가지고 이제 물량을 뽑아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직 제대로 이 물량이 뭐 안 뽑히는 걸까요? 물량을 사실은 가동률을 일단은 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설비 투자를 금액으로 봤을 때 물론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건데 대부분 지금 한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후공정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돼 있어요. 결국은 그건 HBM이네. HBM과 연관된 적이 많고 그다음에 어쨌든 고부 가치를 지금 칩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 패키지 레벨로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씩 진입을 하면서 네.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겠다는 쪽으로 전략이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칩의 개수는 크게 늘질 않아요. 후공정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마진율은 높아지죠. 네. 고부가치 제품 쪽에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차지하는 거는 그냥 용인하겠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자를 내느니 그냥 일부 열어주고 간다.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근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상 있고. 이렇게 되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항상 앞서가면 되긴 하잖아요. 네. 중국 기업들이 아직 HBM은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겠죠. 뭐 시제품은 조금 네. 초기 모델을 만들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HBM 만들 거잖아요. 네. 그때쯤에 중국 기업들이 아예 못하는 다른 제품을 내놓고 그걸로 시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HBM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하이닉스가 네네네. 이 돈을 HBM 확장 재투자 절대 하지 마라. HBM 공급 쇼티지로 계속 가라. 네네네. 그리고 이 돈은 그 다음 제품, 그 다음에 중국이 또 한동안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을 빨리 선점하는 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설계가 됐던 인력에 대한 게 됐던 기술에 대한 거에 됐던.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M&A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사실 사실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영원히 몇 걸음 이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HBF, 플래시 메모리를 쌓는 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한데 사실은 플래시 메모리는 진짜 위험하지 않아요? 플래시 메모리는 오히려 D램보다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더 좁혀져 그러니까.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그 저희가 YMTC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일부 쓴다 그런 얘기.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중국이 네. 양산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로서의 그 용량을 키우면서 낸드를 정말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거기도 또 HDD의 쇼티지로 인해서 갑자기 또 SSD 쪽으로만 빵빵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낸드도 보면 가격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은 다른 디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었고 네네. 유일하게 SSD 쪽 들어가는 제품들만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HBM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종료 시점에 보이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냥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지금 내년까지만 한 3년 동안 과거에 없었던 천문학적인 수치의 금액이 투자가 된 거라 네. 그 3년 정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나면 한 3년, 짧게 3년, 길게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는 이제 빙하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좀 과거의 실제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네네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어차피 사이클이라는 그래요. 음. 지금도 돈이 떨어졌어요. 음. 빅테크 기업들 돈이 없어서 네네.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애 없는 애에 따라서 지금 벌써 갈리고 있잖아요. 주가에서. 네네네. 이게 내년 1년 더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 씨가 마를 거예요. 돈이.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네네네.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옆에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음. 기업 경영에서 있을 수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네. SSD나 HBM도 이제 내년이면 끝물인 거죠. 엔비디아도 끝물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정희 회장은 엔비디아 팔고 오픈AI 샀고 네네네. 워렌 버핏은 애플 팔고 음. 구글 샀잖아요. 네네. 이제는 하드웨어는 내년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선지적으로 네. 아직 쌀 때 오르지 않았을 때 소프트 기업 쪽으로 여지껏 돈을 댔던 전주 쪽의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들. 네네네. 이것들이 지금 1년 이내 이뤄질 일이라는 걸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손들은. 네네. 근데 혹시나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멀티모달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트래픽과 데이터의 양의 증가 폭이 진짜 정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쓰면 그럼 말씀하신 대로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값이라면 이 AI가 오기 전에 데이터 센터 값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쫙 늘리고 나면 그걸로 이제 몇 년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돌리면 되는데 그리고 약간 유지 보수만 하고 조금씩만 늘리면 되는 건데 이런 쪽에 멀티모달 쪽이면 뭐 그래픽 동영상 이런 것들이 가니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최종 수요자의 찐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거냐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근에 들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고속도로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AI 네. 산업을 네. 2024년, 5년, 6년, 3년 동안은 고속도로 건설하는 기간이다. 네. 그때는 누가 돈을 버느냐? 건설사들이 오로지 돈을 벌죠. 음. 하드웨어 기업들. 그렇죠.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돈을 벌었고 음. 고속도로 건설이 끝나면 이제 건설사는 더 이상 돈 벌 일이 없는 거예요. 음. 완공되고 바로 옆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2027년부터 시작.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은 버블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다라 얘기하는 거는 통행료 징수가 되면 버블이 아닌 거고 네네네. 징수를 못한 버블인 건데 네. 아직 징수 시작이 안 됐어요. 네네. 완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네네네. 완공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 돈을 못 버는 게 정상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버블 얘기를 하는 시점이 아직은 아니다. 음. 근데 27년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못 번다. 한 기업도 돈을 못 번다. 그럼 버블이고 네. 몇몇 승자 독식 같이 한 두세 개 기업은 돈을 버는데 네. 나머지 한 70%는 아예 회수를 못 하고 있다. 네. 이건 버블은 아니에요. 실체는 있는 건데 공급 과잉인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공급 과잉과 버블의 가능성만 저는 놓고 있어요. 네네네. 그 얘기는 지금 이미 과잉 투자라는 건 인정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나 여러 가지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역량과 예상되는 핸들링 해야 되는 데이터의 몇 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라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부족해지지 않는다. 지금 설치한 것만으로 놀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 그만큼 많은 양을 이미 하고 너무 있다. 과도하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상 그걸 사용할 만한 활용 전략은 아직 없어요. 어느 회사도. 하기야 온라인 그 인터넷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긴 썼죠. 쓰긴 쓰고 막 다들 이제 컴퓨터 사가지고 막 난리를 피고 그때도 이제 반도체가 그래서 큰 사이클로 왔었던 거고 그때도 통신망이 제일 유유가 많았었는데 엄청난 광통신을 깔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깔고 나니까 사용률이 10%도 그쵸. 훨씬 못 미치는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보실 수 있다. 지금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버블이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와 비슷하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조금 보류. 네네네. 보류지만 공급 과잉까지는 무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주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이전까지는 엔비디아를 언제까지 얼마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팔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야 되면 누구를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냐 쪽으로 관심이 많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맞는 질문이 그러면 박사님 원픽은 누구입니까? 이런 거였고 지금 저도 아직은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돈을 쓰긴 썼지만 아직까지 누가 정말 가장 좋은 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느냐를 보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네.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가능성을 놓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럼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잘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세 가지 조건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보통 우려 포인트들을 많이 얘기해요. 이걸 장벽이 될 수 있는 네. 하나는 전력, 음. 하나는 용수, 네. 냉각수를 위한 또 하나는 데이터. 네. 근데 제가 볼 때 용수랑 전력은 이건 국가 인프라의 부분이라 그렇죠. 개별 기업이 해결해야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데이터 보유 여부가 네. 잠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현금. 네, 네, 네. 이게 사업에 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네. 그때까지 대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캐시 카우가 확실한 게 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 보고 있을 때 보면은 누구는 데이터 확보는 되는데 캐시카우가 없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군가는 거꾸로인 데가 또 있죠. 중국 같은 기업은 뭐 전력은 남아 돌고 그다음에 뭐 그 다른 거는 되는데 데이터 값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글 같은 기업은 아직은 없지만 네. 근데 사실은 중국 자체적으로는 되죠. 적인 인구만 갖고도 저는 충분히 그 데이터 확보되고 어. 물론 편향된 데이터일 그렇죠. 수 있죠. 예, 예. 근데 애초에 그 비즈니스를 중국으로 한정해 버리면 가장 양질의 데이터인 거죠. 중국에서 돈을 결국 해외로 삐쩍삐쩍 나올 텐데 데이터 값이 이게 다른 나라 거를 얼마나 흡수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두 개 정도 생각하는 중에 중국 기업은 없고요. 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알파벳을 네네. 꼽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자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다른 의미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네네네. 모든 OS가 대부분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이고 그 다음에 자체 엣지라는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고객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예. 크롬보다는 엣지를 많이 쓸 거예요. 편하니까 일단은 네, 디폴트로 네. 깔려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구글과는 또 다른 의미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 AI로 돈을 못 벌어도 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근데 오라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조금 캐시 부분에 문제도 있고 데이터 확보쯤에서 아무래도 앞에 두 기업보다는 좀 여류에 있는 기업. 네네. 오픈 AI는 일단 캐시 쪽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확보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어 보이지만 네. 너무 제한된 데이터 확보라는 거죠. 챗GPT를 쓰는 사람들만의 네네. 굉장히 국한된 정보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지금 B2C의 그 푼돈 모으는 비즈니스 모델 외에는 딱히 안 보인다라는 게 많은 음. 전문가들 견해여서 네. 오히려 오픈 AI는 조금 더 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음. 지금 재밌는 게 워렌 버핏과 손정희의 픽이 5년, 10년 뒤에 누구의 수익률로 과연 네. 이게 결과가 날 것이냐도 좀 재밌긴 합니다. 네. 그 저기 그러면은 그 한국의 이제 반도체 그 메모리 업체들이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공급감이 분명히 맞다 이런 것들을 다 간파하고 설비 증서를 늦추는 것일까요? 아니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 공간이 없어서 늦추는 것일까요? 아니면 2년 동안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서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조금씩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세 네. 번째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양쪽에 접촉할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때 늘 했던 얘기들 또 뭐 심지어는 강연까지도 했던 얘기는 왜 계속 사이클이 생기니 그거는 돈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으로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 2년 후에 다시 공급광이 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러면 그게 공급광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벌었을 때 투자 안 하면 되지. 네. 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들이긴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광하겠죠. 근데 왜 여지까지 그럼 그 기업들이 몰라서 안 했을까? 시장 점유율 사수하기 때문에 안 한 거다. 과연 얘기는 해줬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선택인 거죠. 음. 캐시를 선택할 거냐, 시장 점유율을 선택할 거냐. 네, 그거는 네, 네. 개별 전략을 뭐 제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건데 아마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HBM으로 방향성을 딱 틀고 가는 게 지금 원C 같은 경우는 사실상 HBM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신규 디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C 공정은 계속해서 늘리는 것 같은데 그건 결국은 우리는 HBM을 꼭 먹어버리겠다. 그 의도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디램 쪽에서 좀 놓치더라도 난 여기를 먹겠다. 그런 거 지금 같아요. 삼성전자의 원C 전략은 그러니까 HBM 때문에 원C를 했다기보다는 네. 원 B가 안 돼서 원 C로 넘어간 건 스킵하고 그렇죠. 넘어간 건데 네. 그 얘기는 모든 메모리에서 원 B를 삭제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꼭 너무 안 HBM뿐만 아니라 너무 안 좋아서. 모든 D램에서 원비를 포기하고 원C로 빨리 조기 어. 넘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지. 네. 꼭 HBM만이 아니라 원C를 모든 D램에 다 원C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원C를 만들어가지고 한쪽 방향은 그러니까 D램으로 GDDR, 그래픽 DDR에도 어. 쓰고 뭐 네. 온갖 곳에 다 원C로 전환하겠다. 전환했다. 예. 아 그게 공정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모양이네요. 원비와 원C하고 정확하게 공정 제가 공정 시트를 보면은 네. 뭐가 바뀌는지 알 수 있지만 일단은 가장 크게는 디자인 룰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1나노 그렇죠. 정도 축소되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도 EUV가 스텝이 한두 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고 네. 원비에서 원C로 갔을 때 사실은 소재 같은 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나노 그러니까 아주 잠깐 바뀌는 거기 때문에 1나노 정도에서 네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좁아지니까 광학하고 시각 쪽에서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EUV를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네네. 증착 광정에서는 이제 주성이 잘하고 있는 ALD 같은 원자층 증착 방식의 스텝이 네. 한두 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 A는 성공을 했었고 네. 원 B는 잘 안 나와서 스킵했고 원 C로 가니까 양산 레벨에서는 또 사실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율과 네. 관련해서 수율이 아직 안 올라온다. 이 부분에서 지금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건너뛴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리스크는 더 커지는 상태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그동안 계속 수율에서 고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최근에 좋은 소식 들리지만 네. 그 고전에서 원인도 보면 앞에 압도적인 1등이 있어요. 근데 계속 얘와 똑같은 스텝을 밟아가면 영원히 2등. 네네네. 그래서 반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무리수를 뚫는 게 두 스텝을 가자거든요. 지난번에 3나노 갔다가 사실 폭망한 거잖아요. 두 번이 있었어요. 네. EUV 조기 도입하고 네. GAA 조기 도입, 네. 3나노 조기 도입 세 개가 다 망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인자가 어떻게든지 그 역전의 반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긴 해요. 네. 하나 건너뛰고 가는 게. 근데 그만큼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D램에서 또다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지금 수율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한 7할 정도, 70%뭐 이 얘기 나오고 80%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린 70%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전체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 A로 할 수는 없다. 이미 성능이 안 나오니까. 원 B는 수율이 안 나오고 이미 접은 사업. 그러니까 원 C를 할 수 없는 거라 이건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의 선택인 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삼성전자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D램 95% 정도는 수율이 최소한 나와줘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원 C로 안 넘어갔잖아요. 네. 좀 더 완성해놓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양산에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원 B로 HBM을 만들잖아요. 두 회사는. 네. 삼성전자는 원 C로 만들겠다라는 거라 지금 이제 수율에서 양산은 검증된 원비로 가니까 HBM4도 원비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초기부터 수율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반신반의 하면서 가는 거죠. 어. 다행히 수율이 초기에 잡히면 네.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전력 소모도 더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HBM4 납품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안 나와버리면 사실은 네.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율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아무리 성능이 조금 더 좋아도 수율이 안 나오면 일단 못 믿겠다가 돼버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무리수를 둔 건데 뚜껑은 이제 내년이 돼봐야지 열리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그게 알려진 게 없군요. HBM4가 아직 양산 시작이 안 됐으니까 네. HBM3 이에도 원C를 쓴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마 원 B를 쓸 거예요. 네네. 만약 원 A를 쓸 겁니다. 네네. 원 A 제품은 일단 경쟁사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네. HBM4가 돼야지 원 C가 비로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가 HBM4를 탑재하는 시점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 C의 진가를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한동안은. 엔비디아 기다려주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러 삼성전자가 양산을 성공할 때까지 늦게 네. 버티면서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가격 결정권을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뭐 70% 올려달라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일부러 지연시키면서 삼성전자의 참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하나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내년에 AMD가 출시하는 MI450이 네. 엔비디아를 긴장시킬 정도로 성능이 잘 나온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다시 미세 튜닝을 하고 있다. 그보다 성능이 떨어진 제품을 출시할 수는 없으니 네. 그러다 보니까 메인 칩에서 변화가 있으면 HBM도 일정 부분 변화가 요구될 수 있어서 조금씩 튜닝을 하고 있어서 네.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을 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기야 왜냐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HBM 4인가요? 4 가격 결정을 했죠. 지난번 상품 대비 50% 가격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처음에 엔비디아가 이걸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협상을 질질 뒤로 미루다가 이제 막판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50% 올려주고 그냥 게임 셋 하는 거니까 사실상 엔비디아가 두 손 두 발을 들은 건데 그 입장에서 보면 삼성을 반드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그게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깜보회동에 삼성전자에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기도 하고요. 네, 최태원 회장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예. 물론 에이펙에 다른 일정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럼 그 네. PS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겹쳐서 잡았다는 얘기는 내가 SK보다는 삼성 쪽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네. 싶었던 네. 것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들은 이야기, 저도 네. 다른 분의 들은 이야기로는 삼성전자가 HBM에 엄청 1년 동안 공을 들이다가 네. 최근에 좀 힘을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뺄 수밖에 없죠. 다른 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디램만 팔아도 굳이 나- HBM에 그렇죠. 별로 지금 급하지 않아가 돼버린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왔어야 됐네. 거기 그리고 게다가 또 그 지포스 행사장에 이재용을 데리고 와서 난 니네 아버지하고 잘하는 사이야. 그 얘기까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물론 술 취해서 하긴 했을 수 있지만 붐업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뭔가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하고도 좋은 관계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거를 뉘앙스로 날린 것 같고 최태원 회장 들으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영업은 하고 가셨는데 그럼 다시 이제 그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열심히 참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게 디램 값이 마진이 맞습니다. HBM 마진하고 디램하고 똑같은 뭐 굳이 힘들게 HBM 가느냐. 자 일단 낸들은 조금 아예 다른 시장이니까 네네. 디램만 놓고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몰라요. 발표는 안 하니까.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아마 현 시점이나 연말쯤 됐을 때에 디램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거의 50%까지 올라왔을 네. 것 같고 삼성전자는 10%도 안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은 20%. 그 얘기는 만약에 HBM 말고 다른 디램 가격이 높이 올라가면 네.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삼성전자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가 마이크론이고 네.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수혜를 못 받는 네네. 기업이니까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에 공을 들이고 네. 이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다른 기업들은 굳이 그러죠. 왜 마진이 하이닉스에 둘러리가 되고 싶진 않아가 될 수 있는 거다. 엔비디아가 지금 오히려 지금 더 급한 상황이 그러니까. 되버린 거죠. 오히려 지난번 깐부회동은 갑자기 와서 왜 GPU 뭐 선물 아니고 장사해놓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가셨는데 예.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걸 왜 했을까 하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HBM이 엄청 급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상 최태원 회장 말고 이재용 회장한테 공을 들인 거는 최태원 회장 보라고 하는 거 SK한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당장 HBM이 엄청나게 진짜 급한. 필요해서. 예. 왜냐면 어차피 양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이닉스로 다 커버리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내년 되면 하이드는 끝물이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내년까지 좋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예상컨대 지금 가격 상승을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 시점 더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사실 든든하게 돈을 버는 시점인데 네. HBM 수요가 필요한 거죠. 네네. 엄청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도 만만치가 않아요. 50% 인상해버렸어요. 이나노부터는 50% 인상해달라고 했고 하이닉스도 50% 인상. 이러면 본인이 남는 게 없어요. 제조 원가가 확 올라와 버리니까. 네. 그렇다고 본인이 그러면은 같이 제품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경쟁사 제품들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어떻게든지 지금 제조 원가를 더 이상 높이면 안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볼 때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네. 영업이익률 60%가 무너지는 시점, 네. 매출 증가율이 50% 무너지는 시점. 연간 기준.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월가에서 재평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너는 평범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PR 60이 정상이 아니라 25에서 30이 정상이 되는 순간 네. 이게 갑자기 두 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그렇죠. 그 얘기는 주가가 떨어져서 맞출 수밖에 없게 돼서 네네. 그 시그널이 둘 중에 어떻게 먼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되면 분명히 월가에서 탈출이 될 건데 네. 이제 그 시점이 어떻게든 늦추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진율도 중요하고 네. 성장도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 기업 입장도 한국 주식 투자자들도 이게 중요해요. 네. 엔비디아가 조정 본격적으로 받으면 코스피는 당연히 같이 조정받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음. 보니까 엔비디아가 최대한 그 시점을 늦춰주는 게 네. 지금 국장에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바라는 네. 시나리오이기도 한 거죠. 그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하는 상황에서 현재 캐퍼를 풀로 가동한다면 추가 안 하고
그래도 이 쇼티지가 유지됩니까? 추가로 공급 증가가 없으면? 지금 사실은 감산도 상당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파 풀로 풀어버리면은 네, 상당히 빨리 금방 공급을 확보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재고가 한 주, 두 주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상적으로 한 4주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타이트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노말 수준으로 풀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일단 가격은 금방 영향 올 겁니다. 그러겠죠. 스팟 가격부터. 예, 예. 이 박사님 이 가격을 보신 적이 있는 가격이세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거 최근에 질문을 이러면은 2017년, 18년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좀 한번 봤어요. 옛날 거를. 음.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때 3분의 1 수준이에요. 가격이 몇십 프로 올라서 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는 2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렇지 않은 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 당시 가격에. 네. 같은 제품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뭐 80% 60% 올라갔다고 하니까 야 2018년에 영광이라 하지만 볼륨이 그만큼 커진 거에 효과가 상당히 큰 거지. 네. 가격 하나에서 올 수 있는 마진으로 따지면 그때 3분의 1, 2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레벨이. 네네네. 그래서 그때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저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로 이렇게 그 진보가 됐으니 기술 진보가 됐으니 제조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는 있는 거죠. 얘는 뭐 DDR3하고 지금 DDR5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DDR5로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안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때만큼 올라갈 수 있냐는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는 거고 네네. 얼마나 상승이 지속될 거냐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상승 폭은요? 지금 500%도 넘게 올랐어요. 몇 달 만에. 그거는 PC용만 그래요. 우리가 팔지 않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만 팔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500% 폭등한 거고 네. 우리가 파는 모바일용 그래픽 DDR 서버용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제 지금 어떤 너레이티브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냐면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간다. 그동안에 이제 장기 공급이 그 어떤 거대 업체들하고만 뭐 1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유통업체들하고도 뭐 그냥 모듈 업체들이든지 예. 일반 유통업체 보통 이제 스팟으로 거래하던 그런 업체들하고도 6개월 단위 뭐 이상의 장기 계약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해서 수요단 수준을 보고 공급을 결정할 거다. 뭐 이런 나래티브를 지금 막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과 연관해 가지고 좀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7, 18년도에 제가 폭락을 예상했었던 네. 때 분석했던 여러 가지 툴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게 네. 말씀하신 현물 가격과 장기 고래 가격의 괴리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따라오르고 이미 꺾였는지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지 데드 네. 크로스가 일어났는지 가지고 예상이 가능했어요. 네.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선행하는 지표를 쓸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고정 거래 가격과 현물 가격이 같이 움직여요 그냥. 시차 없이. 네네. 크로스라는 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네. 이미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서 음.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 장기 공급 계약도 별로 의미가 없다. 현물과 자연기 공격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없이 시차도 네. 없이. 네. 이게 지금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장기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다진다. 뭐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현물이나 장기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네. 그래서 진짜. 많이 버는 거죠. 예. 엄청나게 버는. 현물 거네. 가격만큼의 장기 고정 거래 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떼돈 벌고 있는 거네 지금 진짜. 그 지금 영업이익에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40조 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조금 제가 하나 짚을 건 있어요. 냉정하게. 네네. 환율 거품이 커요. 원화 환산이니까. 지금 1,470원인데 네. 만약 환율 1,200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 영업이익으로 하면 더 커질 거고 매출 총이익단 네네. 그러니까 판관비 제하기 전에 그 이익이 50%만큼 증가하게 돼 있어요. 환율이 그 정도 올라 250원이 증가하면 네네네. 영업이익에서는 더 크겠죠. 네네네. 그만큼의 효과가. 그래서 만약 환율이 거꾸로 확 내려가면 지금 영업이익의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 비교가 되는데 네. 달러로 환산하는 건 지금 재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 하기야. 자체가 틀릴 겁니다. 지금 2021년도 삼성전자 9만 원 최고점 갔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때 1,150원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노말이었어요. 예. 1,200원 밑에 따내서. 예. 그때는 1,150원 굉장히 오래 갔고 이거는 계속 가는 가격이다 했는데 갑자기 뭐 1,500원 근처 와서 되게 황당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원화 환산이 뭐 예를 들어서 10조가 늘었다고 해도 1,150원으로 환산을 해버리면 줄은 거지.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10조 늘었다고 해봐야. 1,150원이 되면은
거의 이익이 있을까 수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환율도 저보다 전문가시겠지만 네.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네. 내년까지 실적이 오래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영업이 엄청 좋아진 게 지금 생간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다라는 건 일단 아니다. 네. 그 프레임은 틀렸다라는 어, 거고, 네. 공급 쪽으로 쇼티지 때문인 거고, 네. 그나마도 절반 정도는 환율 효과다. 네네네. 순수한 수급에 따른 효과는 절반은 지금 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럼-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의 이익은 환율 효과를 한 50% 정도를 먹고 간다. 먹고 가는 거죠. 네,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DS 사업부만이 100조고 뭐 하이닉스는 80조니까 환율 빼면 40조다. 근데 일단 내년에 하이닉스 이 80조 자체도 저는 가능해라는 입장. 올해 매출이 90조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80조래요. 네, 너무 지금- 심하지 않나요? 아 지금 많이 흥분하긴 했어요. 시장이 네. 뭐 계속 왜냐면은 뭐 구글이 올해 900억 투자했는데 9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내년에 더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뭐 이게 합산해 보니까 1년에 이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예산 범위를 맞습니다. 넘어서는 수준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좀 황당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네. 내년이 올해보다 30-40%더 한다고 케이펙스를 한다고 네.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내년분까지가 사실은 이제 고속도로 완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사회에서부터 쪼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성과를 내놔라. 음. 그런 상황이 되는데 투자를 마냥 들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 아 오늘 그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그 공급 쇼티지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오늘 이 박사님 통해서 냉정하게 숫자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좀 더 냉정하게 반도체 시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공급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급할 여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력은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의지 부분은 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익의 이 행복함을 계속 맛보고 싶으면 네. 쇼티지를 유지하려는 음. 정책을 갈 거고요. 네네. 근데 분명히 확실한 거는 중국 점유율은 빠르게 높아지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용인할 건지, 네. 몇 %까지 용인을 하고 다시 공급 늘려서 꺾어버릴 건지 기세를,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치밀한 두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DDR4 값이 이렇게 올라서 마진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거라고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을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본인들도 어쨌든 워낙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적자니까 공급을 축소하겠다라는 거 전략은 세우긴 했지만 네. 그 효과가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까지는 아마 네. 몰랐을 것 근데 같습니다. 낸드도 공급을 많이 줄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가격 폭등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낸드는 근데 내년에도 보면 설비 투자 계획이 D램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고, 네. 낸드는 조금 더 소극적인 쪽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낸드 공급과이 훨씬 심했어요. 그러니까 D램보다. 훨씬 심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트라우마 같은 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에서 공급 증가 소식이 나오면은 반도체 강세가 한번 꺾일 가능성은 상당하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네. 주가는 별개 문제인 거죠. 네, 뭐 네. 주가야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그렇게 딱딱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에서 공장을 더 가동시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완전한 쇼티지는 조금 풀 수는 있다. 풀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개 있는데 네.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디램, 낸드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 다, 예. 네.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네. 이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정리한 거고, 지금 주가 부분은 결국에는 아까 이제 밑밥을 깔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네.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이제 조정을 받을 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어디까지 조정 받을지는 사실 현재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네. 시점에 대한 시그널로 아까 두 가지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0% 무너지는 시점, 음. 매출 증가율이 50% 무너지는 시점, 네네네. 이 되면 트리거가 될 거다. 음.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고요. 네네. 투자자분들도 아마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그 부분에 신경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정말 완전한 쇼티지, 이런 쇼티지는 없었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다 좀 냉정하게 실제로 우리가 2017, 18년에 완전한 쇼티지 때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수요가 과잉되어서 나타난 쇼티지라기보다도 여전히 공급에 의한 쇼티지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 이 상황이라면 공급을 늘리게 되면 턱없이 올랐던 이 가격들은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가격 말이죠. 디램 가격. 그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반도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재환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